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아침의 투자 허재미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고요. 네. 보합세에서 등락 좀 거듭하고 있는데 조금 지지부진하네요. 아무래도 빅 이벤트 앞두고. 맞아요. 네. 근데 그래도 오랜만에 2700 네. 숫자를 봐가지고 굉장히 안도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데 네. 오늘 절기상 처서라고 합니다. 맞다. 모기의 주둥이도 힘이 약해지는 처서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처서 매직 있지 않나요? 처서 매직이 있어요. 어. 근데 이번에는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덥고, 네. 굉장히 습한 맞아요. 날씨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요즘 아침 방송을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네. 특히나 여의도 주변에 오면은 그렇죠. 빌딩 많죠. 많죠. 아파트 많죠. 많죠. 그 중에 내 거라고는 하나도 없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아니 뭐 금 얘기도 최근에 하시고 예. 뭐 계획 얘기하시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예. 좀 관심이 많아졌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아마 요즘에 이 주식장을 보면서 네.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유 저 주식해서 언제 돈 벌어 이쪽으로 넘어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늘 종목 얘기, 종목 상담하다가 오늘은 좀 부동산 투자, 이야기. 부동산 네. 고민들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도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사실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열었고요. 기준금리 연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역대 최장 13연속 13번 연속 동결인데 사실 예상이 됐던 바고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부동산. 최근에 집값 상승이 발목을 좀 잡는다 생각이 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도 오늘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의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부장님, 정희석 차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한 분씩. 네. 지금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지원부에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자문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희석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희석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이제 텍센터에서 부동산 시장 리서치와 이제 고객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정보현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보현 부장님, 정희석 차장님 두 분 함께 할 텐데 네. 투정이라고 해야 될까? 투정쇼. 투정쇼. 정정. 네. 뭔가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바른 바르게. 바른 이야기 좀 기대를 해보자. 너무 억지였나요? 무리수였나? 조금 무리수였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부드럽게 좀 풀어보고 싶었고 네. 투자 얘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시작에 앞서서 또 아침엔 포인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저희가 주식 시장 이야기를 좀 주되게 다루다가 맞아요. 그래도 이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너무 많고 맞아요. 요즘에 또 뉴스가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가 뭐 또 들끓는다,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서 가장 쉽게 보이는 이슈가 있다면서요, 선혜 씨? 뭐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 집값 이야기입니다. 오른다. 네. 서울 집값이 오른다. 그리고 마음이 이제 급해지니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상황이 어떤 건지 좀 해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보현 부장님. 네. 일단 서울이 굉장히 뜨겁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가 좀 좁긴 합니다만 사람은 몰려 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시장을 국지화시키기 때문에 지역마다 일기예보처럼 어느 곳은 이제 비 온 후 갬인 반면에 어느 곳은 뭐 해가 쨍쨍 내리쬐고. 맞아요.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다른 지방 광역시나 다른 소도시들은 여전히 좀 차가운 이제 그런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장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보면서 좀 숫자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그 대세 상승장이었던 피크가 시기는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이 평균 이제 실거래 기준으로 3,900만 원 정도로 피크였고요. 네. 한번 조정을 2022년 이제 말에 급격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현재는 올해 들어서 2분기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3,723만 원으로 고점 대비해서 95% 수준의 회복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피크는 좀 빨랐습니다. 네. 2021년 이제 3분기였고 이때 1,770만 원에서 현재는 1,600만 원으로 아직은 뭐 회복하긴 했지만 서울보다는 좀 명확한 이제 온도차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매 시장을 알아볼 때 그러면 본질적으로 네.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디를 사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를 좀 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뭐 현 정부는 규제 완화를 모토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굵직한 규제들은 국회의 의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가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1주택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주거 상향 이동을 하는 이른바 이제 갈아타기 수요가 올해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제 주축으로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선호 지역, 그러니까 이른바 상급지부터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6개월 이상 흐름이 지속되면서 뭐 마용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외곽 지역 수도권 전역에 이르기까지 이런 온기가 퍼져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시청해 주시면서 과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지 네. 아니면 추세적인 어떤 그 흐름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많은 것 같은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상반기에 있었던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수요이기 때문에 언젠가 사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사긴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상품이 곧 새 아파트가 입주를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내년 내후년 있다 보니까 계속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매수세에 나서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3,72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가는 4천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약가점 관리 잘했다가 청약의 노크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경쟁률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매수세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진 그런 이유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전세 시장 말씀을 좀 간단히 좀 네.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넘어가고 전세는 매매 시장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 2022년 3분기 때 서울 같은 경우가 약 1,8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8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제 주식이나 투자 자산도 있지만 부동산에서 가장 자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 가치가 있다라는 점이지 네. 않습니까? 이제 공간 시장을 점유해서 주거를 해결하는 필수 재화이다 보니까 이 공간 시장이라고 하는 요 사용 가치가 더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매매 시장 가격을 움직이는 동의는 전세 시장에서 먼저 유발된다라고 좀 그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고요. 전세가 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하나 좀 포인트 짚고 싶은 지점은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네. 예전에는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면 구매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도 굳이 매수에 나서지 않고 전세로 한번 선회를 합니다. 떨어질 것 같. 기다리는 네, 네, 그렇죠. 네, 네. 매수 심리가 위축되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매매 가격은 하향하지만 전세 가격은 그 공간 시장에 대한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해왔거든요. 어차피 거주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에도 매매 시장은 뭐 하우스푸어 얘기가 나오면서 가라앉았지만 전세 시장은 올라와서 그게 장기간 지속되니까 매매 전세 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세가율이 서울도 70% 이상 육박하면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전세를 안고 사야 되면 초기 투자 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때가 이제 매매 적기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수준에서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매매가와 비교하면 54.7% 전세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좀 더 이제 매매 전세 갭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는 전세 시장도 금융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보시는 장표에 보시면은 10년 동안 약 한 170조, 160조 정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금리 변동에 같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이른바 이제 동조 현상을 띠는 커플링 현상이 예전과는 다른 형태라고 지금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서울은 54.7%, 전국이 54.7%, 서울은 재건축 포함하면 한 47% 정도 되는 수준에서 전세 시장이 먼저 매매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럼 전세가 오르면 이게 네. 소위 얘기하는 갭 투자에서 네. 그렇죠. 갭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그렇죠. 것처럼 매매가도 오르면 네. 이게 뭐 갭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 유지가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매매 전세계비 붙었을 때 네. 서울 기준으로도 70%까지 붙고 전국 기준으로는 80%까지 붙었거든요. 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붙었다라고 하는 레벨이 그 정도였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서울은 한 절반 정도에서 50% 넘어가면 이 정도면 많이 붙었다.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매매 시장이 먼저 이제 반응을 하니까. 반응하는 네. 그런 빠른 시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 금리 변동에 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공간 시장에서 금융 시장으로 많이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또 살펴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수급에서도 네. 일단 서울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멸실되는 공급량을 감안하면 입주 물량이 한 35,000호에서 한 45,000호 정도가 돼야 이 균형이 맞는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내년 내후년까지 뭐 2만 호, 뭐 3만 호가 채 안 되는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적다는 거죠, 공급이.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안 돼요. 네, 100%가 안 되니까 집이 이제 없어지고 공급되는 속도보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900만 명 조금 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가구 분화되는 속도, 그러니까 주택을 니즈를 하는 속도보다 주택 공급 보급률이 아직은 수도권에 비해서 서울은 달린다,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그럼 결국에 빈 땅이 없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말고는 다른 공급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요새 공사비 인플레라든지 뭐 분쟁 때문에 야 이거 정비 사업 또한 공급에 대한 속도가 만만치 않겠다라고 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신축, 얼죽신, 죽어도 신축 이렇게 얼죽신. 적어도 좀 입지가 좀 빠지더라도 그래도 세대 규모 있고 커뮤니티 갖춘 신축으로 가는지 그런 쏠림 현상도 이제 한 몫을 좀 하는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죽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죽어도 요새 신축. 뭐 얼주가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얼죽신이라는 용어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 가격도 계속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향이 계속 좀 압박이 좀 세지면서 매매 시장도 같이 이제 우상향으로 좀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을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점검을 이제 드릴 거래량. 텐데 네네네. 네, 부동산은 이제 그 사용 가치가 있다라는 거 외에 황금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황금성이 좀 낮다라는 자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놓으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금방금방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동산은 뭐 제가 알고 계신 분은 3년째 지금 경기도에 있는 임야를 팔려고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처럼 현금화가 어렵죠. 현금화가 어렵죠.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불안감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만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네. 최근에 거래가 6월까지, 그러니까 7월은 아직 그 신고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거의 한 7,500건에 육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세가 사실 7월 달에 예정돼 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에 대해서 좀 실기를 한 것 같아요.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출 조이기를 예. 조금 시기를 그렇죠. 놓친 것 같다. 놓쳤다. 공급 사이드에서 네. 뭐 우발 채무나 PF 네. 부실과 같은 즉 인허가에 대한 착공률이 워낙 떨어지니까 건설 경기 부양과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이쪽을 좀 그 숨통을 풀어준. 트이다 네. 보니 수요 사이드에서 신호를 잘못 받고서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계속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어서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추세는 하반기나 좀 이어질 가능성으로 저희는 좀 지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재미 씨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제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많아지죠. 좀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뭐 정부가 뭐 집값 잡겠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조금 더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대책 내놓겠다, 저런 대책 내놓겠다 하는데 그게 우리 눈에 실효성이 저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대책 때문에 더 집값이 상승하는 이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긴 한데 네.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보고 네. 사실 우리가 살 집은 필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꼭 어차피 필요한 살아야 거잖아요. 되죠. 네.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여기 옛날에 장사 잘 됐는데 하는데 공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상대적인 필수제가 아닌 상업용 네. 부동산은 과연 시장이 어떨지 궁금해요. 그 흐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어떻게 제가 보는 그 공실률이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무 시설이랑 상업 시설이랑 그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수요가 좀 정해져 있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택시장과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이렇게 평준화할 수 있는 기준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든 34평 아파트는 구조가 비슷할 거고요. 뭐 25평 아파트 구조가 비슷할 텐데 네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비율이라든지 임차인 성향 그리고 건물 구조 그다음에 대지 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워낙 좀 다양하게 개별성의 특성을 가지다 보니까 그거를 좀 그 객관화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긴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제 객관화해서 네네. 이제 매매 가격 지수라고 해가지고 발표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 그게 이제 주택 시장이랑은 조금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사된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 1분기를 100이라고 했을 때, 최근 2024년 4분기 매매 가격 지수가 한 47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0년보다 24년 동안에 한 4.7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지금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피스 시장이라든지 상업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지수가 분기당 한 1%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1년 해가지고 좀 가격이 좀 하락한 폭이 한 20%에서 30% 정도 그렇죠.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업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안정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안정성인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속히 말해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안 팔면 된다. 급하지가 않구나.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그 자산의 뭐 대부분의 비중을 부동산만 갖고 계시는 부분이 아니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금융상품과 네.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안 팔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거래량적 측면에서는 조금 변화가 좀 그래요?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조사를 해가지고 신고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자료가 있는데, 네.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직전 3개월 동안 거래된 건수가 50억 이상 상업용 부동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1,100건이 거래가 됐는데, 직전 3개월 대비해가지고는 약 한 7%가 상승을 했고요. 네. 그 직전 3개월 대비해가지고는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요건 유의미한 어떤 숫자인가요? 네, 유의미한 숫자인 네, 게 네. 어쨌든 실거래가 신고를 해가지고 한 달 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거래된 사례들이 다 그 통계에 잡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달에 한 7천 건, 뭐 예전에 많이 호황기일 때는 뭐 한 2만 건까지도 거래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 폭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5%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상업용 시장 자체도 그 정체기에서 넘어나서 이제 회복기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군요. 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게 있죠. 8월 초에 발표가 된 88. 88. 네. 8땡. 네. 이 부동산 88 대책. 부동산 네.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저도 막 읽어봤어요. 이게 뭐 무슨 대책일까?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이 영향을 끼칠까라고 봤는데 네. 사실 서울 접경지에 10만 가구를 조성을 네. 하겠다. 이게 저는 큰 골자라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린벨트 주변 지역 이제 또 꿈틀꿈틀하고 예. 어디가 또 수혜를 받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요점만 좀 짚어서 네. 핵심만 좀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일단 정부가 그 발표하는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정책들이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쪽이 있고요. 공급 쪽이 있는데 수요는 아무래도 가격에 좀 탄력적으로 반응을 좀 하다 보니까 정책이 발표되면은 사실 시장에서 가격이라든지 이게 즉각적인 어떤 피드백이 오는데 공급은 사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굳이 제가 비교하면 양의학처럼 아픈데 연고 발라서 밴드 붙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한의학처럼 약간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체질을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을 통해서 좀 중장기적인 어떤 솔루션이라고 봐요. 당장 눈앞에 보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걸 네.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바인데 네. 이번에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급등세 때문에 수요를 억누르고자 수요 쪽을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아. 철저하게 이제 공급 중심으로 갔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대로 크게 보시면 이제 세 가지 꼭지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역들을 합하면 좀 종합 백화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진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 그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이제 그 접경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네. 예, 그것도 여기 이제 한 꼭지가 있고요. 신규 택지 발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신축 쪽으로만 워낙에 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비 사업 쪽으로 관심을 좀 유도하고자 그 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주고 네. 속도를 내게 해주고. 근데 지금의 사실은 행정 절차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던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비용을 좀 낮춰주고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사업성을 좀 제고해주겠다. 네. 그러면은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높게 지어주면 높게 지어준 만큼, 그러니까 용적률이 완화된 만큼 다시 공공에 환원해야 되는 그렇죠. 기부 체납도 주변에. 같이 느니까 사실은 이제 사업 시행 주체인 조합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로 다가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88 대책에서는 용적률 완화해주는 데 비해서 공공에 대한 기부 체납 비율은 좀 줄여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성을 좀 개선시켜주겠다. 뭐 이런 시그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속도만으로도 좀 더딜 수 있으니 서울에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경기도하고 접경 지역이 주로 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한강 이북 쪽은 북한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경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택지 개발은 좀 어려울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슬로프는 있더라도 완만한 뭐 강남 서초 쪽의 그 남부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좀 이렇게 토지 가격이 들썩들썩할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섹터는 이제 전세 사기나 이제 뭐 빌라 포비아 같은 좀 안 좋은 사회적인 너무 문제도 네네네. 많이 대두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쏠림 현상을 바로 막고자 아파트로 치중되어 있던 어떤 수요를 비아파트 유형으로 좀 수요를 진작시키려고 여기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무제한이라는 용어 워딩까지 나왔어요. 좀 센데요. 예, 그러니까 LH가 나서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임차인들한테 직접 공공이 임대 운영을 하겠으니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떤 우려나 불안감을 좀 이렇게 잠식시키고 나중에 한 6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임차 수요자들은 맘 편히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쪽을 공급하는 쪽은 우리가 사줄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네. 다시 한번 현재 시장으로 돌아오면 지금의 어떤 이제 뭐 상급 지역이나 이제 갈아타기 뭐 서울에서 나타나는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이걸로 당장 그렇죠. 해소되기는 어려울 너무 거고요. 네, 턱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정부는 이러한 어떤 공급에 대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런 시그널을 꾸준히 보냄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이게 좀 빛을 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정책은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이 아니라 계획했던 이 공급이 입주되는 시점에 그 임팩트가 좀 크게 나타날 거라서 저는 일각 좀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부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항상 대책이 나오면 취지는 알겠다. 알겠다. 되게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시장이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뭔가 좀 우려 사항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뭐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양극화만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훨씬 앞서서 발표된 3개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보여지는 게 굉장히 더디고 맞아요. 없는데 예. 계속 이런 것만 나오면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네. 목소리 직접 좀 듣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네. 공급이라는 게 어쨌든 계획과 정부의 의지를 좀 더 네. 표명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그 후속에 네. 어떤 액션 플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를 무제한 매입해주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바로 생각되는 게 얼마에 사줄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비싸게 사준다 그러면 아니 국민의 혈세로 그걸 그 비싸게 사주면 그 공급하는 사람들 뱃속만 불려주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거고. 따라오는 질문들.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싸게 사주면 네. 누가 그거 공급을 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행단의 그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 제시와 함께
그 액션도 좀 나타나줘야 이게 3기 신도시도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는데 계속 신규 택지만 하니까 아유 이거 뭔 얘기야 하고 시장은 또 참여자들은 맞아요. 또 지금에 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실시간 채팅으로도 서울 그만. 아, 마시마로님께서도 그렇고 네. 지방은 더 문제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방은 또 네. 지방 광역시는 힘들고 서울은 또 가열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잠시 이따가 저희가 고민 해결하면서 이야기를 여쭤보고요. 네. 이 상업용 부동산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부동산 상황과 빗대서 상업용 부동산은 어떤 상황인지 뭐 미국의 이야기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산업용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슬슬 저희한테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나눠서 그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네.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글로벌적으로도 볼 때 저희 한국의 서울의 오피스 시장 자체가 이렇게 화랑인 거가 되게 특이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문화의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의 규모라든지 오피스 특성에 따른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시설에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가격대가 많이 다운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 그 뭐 펀드라든지 이런 거에 뭐 40% 손실을 봤다, EOD가 났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에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 공실률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 2020년 그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대략 한 5에서 6%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코로나를 겪고 나서 최근에 이제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2% 수준을 유지를 하고 그래요. 있는 사장님 부분들이 근데 있거든요. 그 공실률이라는 게 코로나 때 재택 근무를 하면서 이 오피스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좀 줄여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도 많다고 저는 네네네.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지표상 나오는 처음에 이제 재택근무가 시작됐을 때 당시에는 이제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장 반응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공실이 발생을 하고 사무실을 써야 되는 그 근로자들이 이제 사무실을 떠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면적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인식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있고요. 조금 익숙하지 않고 네, 익숙하지 금방 않았던 좀 부분들이 돌아가고. 있고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뭐 아시겠지만 땅이 큽니다. 땅이 그렇죠. 크다 보니까 직주 그래서 직장과 거주지 간의 거리가 멀게 될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택근무를 했던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요. 거부하고 안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고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쉬운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얘기해서 근로자들도 직장에 그럼 돌아오라고 하면 나는 그럼 다른 직장을 찾겠다. 라고 해가지고 공실이 좀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초반에 뭐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는 공실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했지만 사실적으로 그 생산성 측면에서 좀 낮다 보니까 오히려 공실되어 있던 부분들을 인차를 해가지고 위성사무소를 낸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주요 권역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 위성 도시, 위성 지역에 사무실을 더 오히려 개설을 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밀집되어 있던 사무실 구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당 그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을 구성하는 면적 자체가 보통 한 개인 1명당 한 3평에서 5평 정도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분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1인당 보통 이제 5평에서 7평 정도로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실률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공실률 자체가 오피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우리는 건물주하고는 거리가 정말 어디 계시는 그러니까. 분들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꼬마 빌딩 얘기도 네네. 간간히 듣고 그렇다면 아파트나 뭐 주택이나 이렇게 거주용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대체로 좀 알 수 있는 요 지역 뭐 요 아파트 뭐 요 동 이렇게 있는데 빌딩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게 있는지 편차가 좀 심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빌딩 같은 경우에도 그냥 흔히 얘기해가지고 1층에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이랑 그렇죠. 1층에 뭐 그냥 다른
저가 커피가 있는 건물이랑은 가격 차이가 다를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요. 같은 지역 바로 옆에 있어도. 네, 바로 옆에 있어도. 그리고 임차인 자체가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뭐 글로벌의 외국계 기업이 있는 임차사랑 아니면 어떤 뭐 시행이라든지 뭐 이런 뭐 방판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있는 빌딩들랑 가격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평가를 할 때 보통 세 가지 방법을 많이 네네. 사용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일 지역의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빌딩들이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에 따라서 가격을 좀 책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환원법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그 실질적으로 수입이 건물 가치의 몇 % 정도 차지를 하느냐 그런 게 그 가격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뒷부분 고민에도 네. 나와 있거든요. 좀 더 고민이 얘기를. 저희가 두 개나 오늘 맞아요. 있어가지고 바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 이야기 짚어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투자인 코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수인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침엔 투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까요? 이제 많이 네. 아실 텐데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게 좀 어렵다. 바로 또 쉬운 방법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죠. 방법 2번 이메일 주소 요 주소 통해서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종목 상담일 때는 5종목 이상 5종목 꼭 아니어도 뭐 관심 있는 종목도 추가해 그렇죠.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네. 최대한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네. 그렇게 만약에 종목 해주시면. 보내주실 때는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맞아요. 적어주시면 좋고요. 네.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더라도 내 포트폴리오라든지 앞으로 향후 투자 계획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 좀 의견 교환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닉네임 부동산의 달인님께서 오.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 닉네임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오늘의 고민, 아이 교육을 위한 이사, 경기도 상급지를 갈까요? 서울 외곽을 선택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며 1남 1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희 아이가 내년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초품화가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죠.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를 위한 본격적으로 이 상경을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역을 바꾸는 것에 큰 문제가 없고 저 또한 전업주부로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네. 문제는 제가 부동산을 잘 모릅니다. 상경을 해서 아이의 교육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맞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 걱정이 됩니다. 저희 제일 큰 고민은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값이 많이 올랐고 전망도 좋다고 하는데 지금 팔아도 될지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팔고 갖고 있던 현금과 합쳐야 상경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사하고 나서 빠듯하게 생활해야 할 것도 큰 걱정입니다. 다들 그럴 거면 조금 욕심 내려놓고 경기도 상급지에 가서 사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 경기도 상급지가 맞을지 외곽이라도 인서울을 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뭐든 하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동산의 달인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 내용 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고민해 보죠. 진짜 이 부동산에 있어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 교육이죠. 교육이에요. 네. 맹모, 삼천지교. 그렇지. 네, 그리고 학군 뭐 이런 것도 학군, 진짜 네. 중요하고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오실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주신 그 조건들과 생각들이 좀 있으시겠죠. 네.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네. 공감이 많이 되시죠, 사연? 그렇죠. 제가 네.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공감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뭐 정해진 법률이나 어떤 이런 이제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연이 다 제각각이고
그래서 백인 백색의 어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본인한테 제일 맞는 이제 해법을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요. 일단 사연을 읽어주실 때 아무래도 많이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네. 팔고 나서도 많은 현금을 또 동원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맞아요. 고민되죠. 예, 저는 네. 첫 번째가 우선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어떤 대출을 동반한 뭐 소위 이제 영끌 매수는 영끌. 일단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아, 일단 네.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뭐 경기도 상급지나 서울 외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서울만 지금 들썩이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상급 지역들은 서울 이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뭐 지역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 이런 지역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좋다. 어. 그러니까 이제 동남부 쪽에 아무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그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소득 창출과 관련돼서 직주 근접이 좋다. 이 두 네.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판교, 분당, 뭐 네. 과천, 뭐 안양, 평촌 이런 곳들은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 시세는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교육열이 좀 높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사연을 보내주신 네.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 뭐 경기도 상급지라도 서울 외곽보다 나을 수 있다. 네. 요 말씀을 좀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 자체가 이제 4차 산업이나 이제 정보 통신 IT 기반으로 가면서 더 이상의 어떤 산업 단지나 빈 땅을 필요로 하질 않습니다. 그냥 도심의 입지를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이건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산 배분을 할 때 사실 양극화는 좀 풀어야 될 문제이긴 사회적 큰 문제이긴 하지만 내 자산을 배분할 때는 지방의 소도시보다는 광역시가 나을 거고 광역시보다는 자금이 되면 수도권이 좀 나을 거고 수도권보다 자산이 좀 되시면은 서울이 좀 안전한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거의 뭐 답을 대략적으로는 네. 크게 다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속 시원하게 정답을 좀 요약해서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영끌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고민이 교육을 생각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학군 좋은 것, 네. 학군 좋은 것 맞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내 현실하고 좀 맞춰야 되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타협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네. 팁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요. 그 부동산이 사실 이제 가격에 대한 뭐 가치 상승 이것만 가지고 계산기로 컨설팅을 하질 않고 말씀하시는 교육과 관련된 이제 상담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사교육 1번지라고 알 수 있는 뭐 강남 대치동, 파락군, 파락군이죠. 목동, 네. 그리고 뭐 중계동의 뭐 은행 사거리 이런 곳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마포구 일대의 대흥동 일대라든지 뭐 광장동 일대 신흥광자. 네, 뭐 송파구 방이동이나 아니면 뭐 강서구 발산역 일대 굉장히 네. 많은데요. 네. 구매력에 제한만 없다면 원하시는 데를 다 그렇죠.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 내가 원하는 곳에 그래도 괜찮은 교육 여건을 찾기 위한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좋아요. 네.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요. 그 학교 알림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 학교 알림이 사이트인데 대부분 이제 내 집 마련을 신혼부부 때 젊은 청년 세대가 하고 나서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학년과 접어들 때 한번 이사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내가 관심 갖는 지역에 여러 초등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초등학교를 입력을 하시면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그 학년별 학생 수라는 그 목록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예, 그래서 소위 우리가 1, 2, 3학년을 저학년이라고 하고 4, 5, 6학년을 고학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빠른 부모들은 자녀가 그 학업 성취도가 좋은 뭐 특목고라든지 이런 쪽에 진학률이 좋은 중학교 배정을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또는 6학년 때 많이 이사를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학년별 학생 수에서 저학년 수보다 고학년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올라가면. 그 학교면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좀 이런 걸 염두하고 이주를 하는 수요들이 있는 곳으로 좀 판단하는 팁으로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다 뭐 대치동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여건이 안 맞을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예, 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꼭 100% 일치하진 않지만 그렇죠. 대략적인 지표로 네, 사용할 그렇습니다.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뭐 알았어요? 저 몰랐어요. 저도 처음 일단은 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상승하는 우상향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사연자분의 고민이 뭐 이 부모들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그럼요.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든지. 그런데 이왕 이사를 결심을 했는데 교육에 맞춰서 조금 무리를 하는 거. 네. 아까 이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무리라는 지양 뭐 이 기준이 사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네. 다가가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영끌에 대한 기준을 뭐 정부에서 DSR이라고 하는 가이드가 네. 있기 때문에 뭐 1금 이용권 기준으로 소득 대비해서 뭐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지출이 뭐 35%에서 40%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좀 그 하락이나 조정이 왔을 때 버티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쉽진 않을 겁니다. 힘들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 학령 인구수가 이제 조금 감소를 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집값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 중에서 교육도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이제 가장 큰 비중은 그 일자리라서 이 일자리와 교육 여건의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는 곳은 가격이 굉장히 더 그렇죠. 좋을 거고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직장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자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의 사연은 일단 사업하시니까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고 교육만 보신다고 좀 하셔서 네, 그런 부분 쪽으로. 네. 그리고 제일 큰 고민이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전망이 나쁘지 않아서. 나쁘지 않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팔아도 될까? 뭐 이런 네네. 부분도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집을 사고 파는 데는 이제 뭐 여러 기술적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주식이나 다른 투자 자산과 다르게 부동산은 집이 한 채 있을 때 중립 포지션입니다. 한 채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뜻 생각하면 아예 없는 게 중립적일 수도 있는데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물 자산 시장에 진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나도 인지하지 모르는 사이에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숏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주택을 안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주택을 이제 두 채 이상 다주택 갖고 있으면 당연히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1주택은 왜 시장 중립이냐면 지금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지역 내에서 갈아탈 때 상승이 되면 내 걸 비싸게 파는 것만큼 갈아탈 대체주택 또한 비싸게 취득을 하는 거고요. 그게 상세가 되는 거고 떨어지면 내 걸 싸게 팔지만 대체주택 또한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수평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격 변동성이 낮고 좀 정체되어 있는 시점에 좀 조바심 없이 갈아타는 게 가장 이제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뭐 길게 보면 내 팔 자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런 수도권 또는 서울 쪽으로 갈아타는 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부동산의 달인님의 고민에 대해서 요약으로 지금 네. 여러 말씀해 주셨지만 요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부장님 제시를 한번 해주시죠. 약간 추천의 말을 네.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유망 어떤 뭐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좋고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네, 지역의 일단 영끌 네. 자재 이건 알았고 네. 지금 팔고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꼭 서울에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다. 다 알았어요. 그래서 네네.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예, 어려운 것인데요. 일단 그 제가 보니까 아예 이제 뭐 부동산 쪽에 그 중장기적으로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산 시장 진입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는 뭐 제가 상승론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해관계도 없고 이제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뭐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속도도 감안하면 이제 감가되지 않는 뭐 한정된 이제 실물 자산에다가 안정적인 이제 자산 배분은 필요해 보여서 주택 한 채 정도는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 적어도 내가 살 집을 계속 평생 남의 집에서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사실 우리가 그 뭐 양극화 얘기를 하지만 계속 서울만 했답은 아니거든요. 각 지역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은 몰려 사는 그 지역마다의 그 랜드마크가 있고
거기서 어떤 시세를 끌어가는 작은 이제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대전에 둔산지구가 있고 아. 도안신도시가 있고 세종에 뭐 이생활권이 있고 뭐 부산에 해수동이 있고 뭐 소위 대구에서 대장 지역이 좀 있는 거죠. 네, 그 그렇습니다. 안에서도. 예.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실거주와 함께 그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양도세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12억까지 되는 가장 큰 비과세 상품이거든요. 이걸 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원정 투자라는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거주는 그냥 향유로만 해서 전월세로 살면서 취득은 전세를 안고 갭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와서 사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괜찮을까? 뭐 살면서 느끼는 불편 없을까?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하면 예, 그 수급권 안에서의 해법 찾는 또 것도 찾아보는 것도. 예, 다시 보자 뭐 내 생활권 이런 것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좋네요. 어딘가 네. 포스터에 걸려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 문구를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바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네, 닉네임 조용한 부자님께서 우와. 보내주셨습니다. 주식 이야기할 때보다 닉네임이 굉장히 세집니다. 조용한 부자. 네. 오늘의 고민, 노후를 위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초고가 아파트가 나을까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사업가입니다. 어릴 때 과 투자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운이 좋아 사업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야, 현재 300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여기서 있습니다. 뜸을 들였어. 네, 최근 와, 네.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네. 찾아보니 꼬마 빌딩에 투자만 잘하면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 꼬마 빌딩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할지, 또 유망한 지역은 어딘지, 지금이 투자 적기는 맞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에 공실 걱정을 하는 투자자들도 많던데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실이 나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던 투자자 중에 반대로 이 초고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노후만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300억 우리 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또 형님 됩니까? 큰 형님 아니면 아버님이라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조용한 부자님. 네. 와, 이제 노후를 위해서 핵심은 그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 뭐 꼬마 빌딩도. 발레로님께서 아빠라고 잃어버린 아빠를 찾았다고. 난리 났네요. 네. 네, 여기 형님, 뭐 아빠. 근데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이냐, 초고가 아파트냐, 실제 이런 상담이 좀 들어옵니까, 사장님?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요? 네, 오. 대부분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워낙 이렇게 젊은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야. IPO를 해서 그거를 팔고 그 수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려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이런 고민 하고 싶네요. 뭐 일단 뭐 감정이입이라도 그러니까. 잠깐 해봤는데 네네네. 최대한 이입해서 네.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죠. 고민을 사실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꼬마 빌딩 잘만 투자하면 시사차익 남길 수 있냐, 그리고 자산이 300억 가지고 있는데 꼬마 빌딩에 어느 정도 포션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꼬마 빌딩과 초고가 아파트로도 많이 투자를 한다던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300억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어느 정도를 좀 투입을 하면 괜찮은 꼬마 빌딩을 내가 지금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그러겠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권에 한 50억 정도 규모의 빌딩들을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많이 불렸고 자산가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겪으면서 최근에 워낙 자산 가격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보통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돼야지 그래도 이제 5층 정도 내외의 꼬마 빌딩을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지 꼬마 빌딩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장님 이름부터가 꼬마 빌딩 이름 좀 바꿔주시죠. 이름만 꼬마지 가격은 꼬마가 아니에요. 네. 어우 너무 큰데요 이거. 예.
사실 뭐 자산 가격이 좀 상승해가지고 그런 네. 측면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그 주요 권역들, 강남이라든지 중구, 종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억대의 빌딩을 산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요? 수익률 자체가 보통은 한 2%에서 3%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빌딩을 구매하는 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한 4%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그런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 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적절히 조화롭게 투자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기관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 많이 하고 산다고 하는데 개인도 많이 투자에 관심 갖고 하고 계십니까? 네네네. 네. 최근에 이제 뭐 앞서 이제 네네. 사례도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강남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 금액 자체가 이제 5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봤는데 110억 원에 아. 30대 자산가가 뭐 네. 구매를 했다. 네, 한남에 요즘에 진짜 그런 쪽에 관심이 한남에 많으시네요. 있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산가를 빨리 찾아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 한남동에 있는 뭐 나인원 땡땡 네. 네. 그런 빌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 대상들이 조금 더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네. 대한 투자 자체도 개인들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1년 동안 그 실거래가 조사한 거를 발표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작년 1년 동안 그 거래된 상업용 부동산 중에 65% 정도가 이제 개인이 매수한 아. 사례들이 있고요. 이야. 기관이 매수한 사례, 기관 법인이 매수한 사례는 35%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형 빌딩들 같은 경우에 뭐 강남에 있는 뭐 1조가 넘는 그런 빌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투자를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00억 이상 되는 그런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익률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뭐 평균적으로 2%, 외곽 지역은 3, 4%, 수도권 지역은 4%면 생각보다 그럼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왜냐면 생각보다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네. 부분은 이제 운영 수익률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구매를 하실 때 운영 수익을 목표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본 차익을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시세 차익. 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격 지수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2000년 대비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가격이 4.7배 정도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4년 동안 4.7배가 상승을 한 거는 그냥 연평균으로 24년 나눠 보면 약 한 18%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 수익률보다는 이제 자본 차익을 목표로 해서 투자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이 언론도 네. 늘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저 기사만 보면은 무슨 뭐 연예인이 건물 샀는데 아, 그게 많이 뭐 나오죠. 시세 차익이 뭐 네. 몇십억이 났네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이라든지 서민들은 다른 세상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사실 이제 부동산이다 저기에 투자해야겠다 우리도 올라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그래서 막 오늘 채팅에도 뭐 부추기지 마라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리스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주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환급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상업용 부동산은 환급성이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떨어지면 안 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판 걸 가지고 뭐 5년, 10년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 자체가 어떤 기회비용의 차이에 대한 그렇죠.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장기 투자를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어떤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단기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운이 좋은 그런 사례들을 이제 언론에서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핵심 또 고민 중에 하나가 그래서 꼬마 빌딩과 초고가 아파트. 야. 네. 아, 이런 고민. 왜냐면 이게 노후를 생각했을 그러니까요. 때라는 전제가 딱 깔립니다. 지금 50대시니까 뭐 요즘 노후 한 70대 예를 들면 그때부터를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한 10년에서 뭐 15년, 20년 이렇게 보면 네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상업용 부동산과 초고가 아파트는 대상 상품이 좀 다르다 보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4.6%로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취득세율이 높고요. 대신에 이제 보유세적인 측면 그리고 양도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30%밖에 안 됩니다, 최대. 근데 이제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주한다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했을 때 80%까지도 세금 혜택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1가구 1주택이냐 아니면 주택을 갖고 계시고 투자용 목적으로 주택을 하나 더 구매를 하시느냐 그거에 따라 좀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남에 10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이네요. 그러니까요. 제이엘님이 근데 그 건물 안에 뭐가 입점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뭐 스타벅스 말씀해 1층에 주셨는데 스타벅스. 좀 천차만별이겠죠. 천차만별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 사례 중에 네. 하나가 좀 뭐 상담 사례 중에 네. 하나가 예전에 이제 조금 꼬마 빌딩들을 매수를 해서 꼬마 빌딩을 하면 안 되죠. 좀 네네네. 좀 100억대 빌딩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를 좀 향상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그 밸류를 에디드 시켜가지고 파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좀 허름한 상가, 공실이 많은 상가를 구매를 해서 뭐 한 2-3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 개발 이익을 매각 차익으로 얻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가치를 높여서.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를 가지고 건물을 투자하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 나가서 명도 소송을 거쳐서 2-3년 동안 철거를 못하고 그럼 이런 진짜 사례들도 머리 아프겠다.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메인 목적에 따라서 건물을 구매를 하실 때 메인 목적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방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그런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장밋빛만을 보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 얘기를 좀 해서 그렇지만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그게 이제 어떤 수익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상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게 관계에서도 제일 힘들 것 조금 같아요. 맞아.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업용 부동산 이제 차장님이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네. 부장님 혹시 요 사연 이제 보시면서 네. 생각이 좀 다르세요? 꼬마 빌딩 대 초고가 아파트. 또 주거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약간 다르실 수 혹시 초고가로 있을까 가시죠. 싶어서. 그래서 뭐 아까 네. 자꾸 한남동 얘기가 네네. 언급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그 한남동의 그 순천향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어떤 그 지금은 이제 상가로 쓰지만 원래 이제 그 용도 지역 지구는 이제 주거 뭐용 부동산이었는데 그런 초고가 아파트의 그런 가격 상승률이 지난 3년 동안 복귀해 보면 더 높았다. 이런 네. 거 보면은 뭐 상업용 부동산보다 뭐 초고가 주택이 상승률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세후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세금도 다르고,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1주택자는 뭐 80%까지 되니까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라든지 좀 이렇게 해법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라면 제가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택 시장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좀 잘 아는 거를 또 연구를 하겠지만은 네, 뭐 초고가 시장도 그래서 사람들이 좀 들어온 거 아닌가 뭐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조용한 부자님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는데 또 궁금하신 점 중에 하나가 지금이 그래서 투자 적기는 맞을지 시기적인 측면도 궁금하다고 해주셨으니까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측면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매수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걸 대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민감성을 뭐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하반기 내에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하락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조금 더 상승할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자신의 메인 목적 그리고 매입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걸 찾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꼬마 빌딩. 적어주시는 점심에 꼬마 김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저도요. 땡기네. 네. 정보현 부장님, 정희석 차장님 오늘 자세한 상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저희 종목 상담 이제 안내해 드릴 때, 미국 주식도 괜찮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얘기하느라 좀 놓쳤는데, 미국 주식도 가능하죠. 괜찮죠. 미국 저희는 종목. 또 해외 네. 전문가분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 어제 나오신 우리 어드바이저님은 인도네시아도 지금 관심 있다고 하니까 여러 사연 어떤 보내주시죠, 고민이든 여러분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내일 또 인사드릴까요? 내일도 건강하고 네. 씩씩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